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가격 차이가 너무 큽니다. 플러스 재생에너지가 추가로 가져가는 보조금까지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국내 공장들은 다 망하고요. 중국 시장만 커졌고요. 근데 러우 전쟁을 딱 겪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다시 원전하자. 정부가 사실상 뭐 탈원전 기조인 것 같은데 네. 평가하기에는 일단 올 초에 대형 원자로 두 개를 짓기로 결정한 거죠. 근데 일단은 정부가 그 짓기로 한 그 대형 원전을 보면 총 2.8기가와트라는 설명했는데 사실 이렇게 숫자만 들었을 때 제가 감이 안 와서 2.8기가와트라면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 1,400메가와트짜리 원전 2기를 쓰겠다 하는 건데 제주도만한 데다 전기 공급하는데 대충 한 뭐 400메가, 500메가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 전기나 에너지를 가정용으로 소비하는 거는 아마 전체 전력의 5%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95%는 산업에서 써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장에서 쓰는 전기를 기준으로 해야지 이게 크다 작다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AI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삼성전자 제2 그 평택 제2공장에서 쓰는 전기가 10에서 15기가와트예요. 그러니까 원전 10기분 이상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렇다면은 원전 2기분은 사실 큰 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전력 요금이 한 윤석열 정부 때 한 7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오를 요인이 있는데도 안 올리고 버티고 있는 바람에 지금 한전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근데 이제 70% 올렸는데도 한전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사실은 70%보다 더 올려야 된다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런 기업들은 내야 되는 전기 요금이 조 단위거든요. 근데 예컨대 1.5조 내던 회사가 3조를 내게 되면 결국은 그게 그 수익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가에도 반영이 될 거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AI 데이터 센터로 하는 그것도 그게 그냥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된다 이런 뭐 통계나 있죠. 숫자 있나요? 저기 2024년도 연말쯤에 이제 샘 올트만이라고 오픈 AI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5기가와트 전기를 필요로 하는데 원전 5기분이에요. 근데 그게 미국 내에서 5개에서 7개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한 30기 정도의 전력 수요가 있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5기가와트보다 더 큰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와서 지금은 이제 그 시시각각 필요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 그냥 통상 5기가와트 정도 필요하다면 정부가 발표한 총 2.8기가와트보다도 거의 2배의 수치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게 폭발적으로 전력량을 감당할 수 있다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걸 가정용으로 환산하면 뭐 몇만 가구가 쓰고 하면 되게 커 보여도 사실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은 그렇게 큰 양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반대되는 논리로 원전 오케이. 근데 원전 짓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지역민 보상 등 이거 너무 처리해야 될 어떤 정치적인 이슈도 많은데 이거 언제 다냐? 오히려 이거야말로 재생에너지의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이제 미국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미국도 똑같아요. 원전 건설하는데 10년 걸리고 지금 스몰 모듈러 리액터 SMR도 한 5년은 기다려야지 나올 것 같고 근데 전기는 당장 필요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미국 어떻게 하고 있냐면 TMI 1호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났던 1979년도에 사고 났던 거는 TMI 2호기고요. TMI 1호기는 이제 그 옆에 있었던 발전소고 걔는 이제 수명 기간까지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팰리세이드 원전이 또 있어요. 그것도 이제 두 원전은 경제성이 안 맞아서 세워놓고 있었던 원전이에요. 근데 이걸 보수해서 다시 쓰자. 이건 이제 뭐 경제성 때문이 아니고 급하니까 당장 급한 전력 온발에 오줌이라도 넣어야지 되니까 우리나라도 서 있는 발전소가 있거든요. 월성 1호기가 서 있죠. 그 발전소 가동하면 되는 거죠. 이건 뭐 경제적으로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문제가 아니고 일단 급하냐 아니냐의 문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그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면 현재 있는 원자로의 가동의 이용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이용률이 85% 정도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9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운영 효율을 기하면은 예컨대 무슨 뭐 보수 작업을 할 때도 하나 할 때 다른 것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기간은 못 줄이니까 이제 행정적으로 뭐 허가를 내주는 절차를 좀 빨리 한다든지 뭐 공문 대신에 뭐 구두로 선언하는 것도 뭐 받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동을 많이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만큼은 에너지 소비를 덜 해도 되는 거고 수입을 덜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존 원전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서 있는 발전소를 빨리 가동하는 방법.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오케이 경제성 좋아 효율 좋아. 네. 근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 그렇게 원전이 많이 들었으면 네. 안전하지 않잖아. 네. 혹은 그 폐기물 문제 어떻게 할 거야. 네. 요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반박 논리인데. 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없으면 전기를 어떻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야 될 건 뭐냐면 오케이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대신에 그게 석탄 발전이면 그 폐기물은 어떠냐? 그걸 전기 써야 되니까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 하나만 놓고 비교하는 건 반칙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KBS 명견말리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 방송한 게 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2017년이어가지고 어유. 네. 그때 이제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계산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40년간 운전하면서 발생한 사용 해결료의 양이 15,000톤이었어요. 근데 동일한 전력량을 석탄으로 만들었다고 치면 석탄은 얼마큼 들어갔고 석탄회는 얼마큼 나왔을 거냐 계산해 보니까 동일한 전력을 석탄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석탄은 10억 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80억 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석탄회가 2억 톤이 나와요. 2억 톤이 나오면 사용 해결료 15,000톤하고 비교하면 15,000배 많은 거예요. 그러면 비교 대상이 원자력 발전소와 사용 해결료 그것만 놓고 보면 안 되고 그것이 만들어낸 동일한 전력량을 만들어내는 석탄 혹은 동일한 전력량을 만들어내는 태양광하고 비교했을 때 폐기물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비교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보는 오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류는 그러면 사용 해결료가 그렇게 시급한 문제냐? 지금 1978년서부터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했으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사용 해결료는 계속 나왔다고요. 그러면 지금 거의 한 40년인데 40년 동안 사용 해결료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원자로 안에서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고 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사용 해결료에서 열하고 방사선이 나오는데 그 수영장 같이 수조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놓으면 돼요. 이제 수조에 물이 있고 이제 해결료 상단하고 요 높이가 한 10m만 유지가 되면은 그 바깥에서는 일상복 입고 다녀도 됩니다. 물에 의해서 다 방사선 차폐가 되거든요. 냉각도 되고.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사용 해결료는 잘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40년 더욱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죠. 근데 예컨대 그러면 1000년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000년 전에 만들었던 뭐 궁궐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인류가 가지는 행정적, 제도적 관리 능력이 되느냐 이 차원에서는 지금 방식으로 1000년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방식으로 50년 더 할 수 있느냐?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50년 내에만 이제 영구적인 솔루션을 구하는 건데. 영구적인 솔루션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핀란드랑 스웨덴은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관리를 못하니까 인간이 도달하지 않을 만한 영역에다 갖다 놓자. 그래서 이제 지하 500m에다가 이제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놓자. 그리고 묻어놓고 그냥 잊어버리자.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무슨 뭐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식돼서 다 없어진다고 치고 변하지 않는 거, 돌, 흙, 뭐 진흙 이런 걸로 바깥의 문을 감싸가지고 언젠간 인간이 만든 구조물들이나 인간이 만든 용기들이 다 사가서 없어져도 자연물로 다 막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잊어버리자. 이게 이제 영구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용 해결료를 당장 해결해내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당장 해결해놓으라 그러면 하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라는 거는 놔두면 점점 싸지고 점점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교수님은 50년 정도 더 하면서 그 기간에 솔루션을 찾으면 된다. 오히려
지금 당장 하는 게 경제성도 더 높아지고 네. 정치적 갈등만 커진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지만 지금 일부 원전은 뭐 평균적으로 80% 이상 포화됐다는데 이런 수치만 보면 빨리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싶기도 하거든요. 우리 제일 쉬운 건 선배가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죠. 네. 이제 미국처럼 우리보다 먼저 한 나라들은 지금 이미 가득 찬 지 오래고요. 그래서 바깥에다가 건식 저장 시설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건식 저장 시설은 이제 물도 없어도 돼요. 그건 이제 그 물에서 어느 정도 냉각이 된 것들 사용 해결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건식 저장 시설 안에 넣어놓게 되면은 그 두꺼운 벽체에 의해서 방사선 차폐가 되니까 그 바깥에서는 이제 일상복 입고 다닐 수 있는 수준이고요. 아주 미약한 열이 나옵니다. 그 열들은 이제 공기의 자연 대류로 충분히 냉각이 되고요. 대중들이 잘 모를 만한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잖아요. 후쿠시마 원전에서도 건식 저장 시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고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있는 사용해결료 저장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건식 저장 시설이 있었죠. 근데 쓰나미가 들어와서 물이 들어와서 전력 시설이 이제 못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해결료도 녹고 사용해결료 저장소도 뭐 물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건식 저장소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건식 저장 시설은 쓰나미 들어왔는데도 물로도 냉각된 이렇게 공기도 냉각되는데 물 들어오면 냉각 더 잘 될 거잖아요. 그리고 뭐 쓰나미가 쓸고 갈 정도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에서 그 전식 저장 시설은 하나도 손상 안 입었고 그것에 뭐 방사선이 나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건식 저장 시설은 뭐 굉장히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어쨌든 원전 하면 안전을 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선 원전은 가장 안전한 전기 시설 장치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런 얘기도 하죠. 이제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드물다. 네. 인정한다. 근데 한 번 나가면 끝장이다. 네. 이런 얘기 하는데 한 번 난 나라들 있잖아요. 미국 TMI 2호기. 네. 그다음에 이제 체르노빌. 그다음에 일본 후쿠시마. 이 세 나라들은 이제 한 번 났으니까 이제 끝장난 나라들이냐? 끝장 안 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사고 한번 경험하고 나서 정말 무섭구나. 그래서 이제 원자력 안 쓰기로 한 것도 아니고 미국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일본도 다 원자력을 해요. 그 후쿠시마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방사선 때문에 돌아가신 분 없어요. 근데 쓰나미 들어와서 한 2만 명 돌아가셨거든요. 네. 지금 우리도 지금 고리에서부터 지금까지 원전 사고로 사망자 없잖아요. 원전 사고 난 사람도 없고 사망자도 없고. 근데 세상에 이렇게 40년 동안 운영하면서 사고도 안 나고 사망자도 없는 산업이 어디 또 있나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땐 굉장히 안전한 산업이다. 물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기자가 네. 아니다. 정범준 교수가 거짓말했다. 고리 원전에서 누가 페인트 칠하러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이 있다. 그래갖고 또 마침 또 그분이 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분한테 물어본 게 등산 갔다가 내려와서 그 보리밥집에서 보리밥 먹고 집에 갔는데 설사가 나왔다. 그럼 그거 산악 사고냐? 식당 사고잖아요. 그래서 안전이라는 거를 심리적인 안전이 있고 실제 안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비행기 사고가 실은 훨씬 안전하다. 근데 심리적으로는 저도 지금 비행기 타면 이륙할 때 착륙할 때 불안하거든요. 무섭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심리적인 거고 통계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정책 결정할 때 심리로 결정해야 될 거냐, 과학적인 통계로 결정해야 될 거냐에서는 정치인들은 심리로 결정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저는 합리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쟁이 뭐 다음 달에 또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으니까 이런 불안정한 시대에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어떤 에너지 정책의 방향,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뭐 안정성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국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많이 나온다. 그럼 석유 쓰면 안정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 석탄이 나온다. 그럼 석탄 쓰는 거고요. 자국 에너지가 없으면 재생에너지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좋은 거예요. 근데 태양광도 좋고 풍력도 좋아요. 근데 그 나라에 햇볕이 많고 바람도 많이 불어야 좋은 거지. 우리나라는 햇볕이 별로 없거든요. 바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연료 비용이 굉장히 작아요. 연료 비용 예컨대 지금 우리나라가 1년에 보통 1,500억 불 정도를 이제 에너지 양을 수입해 와요. 그러면 1,500억 불이면은 하루에 5천억 원어치의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하루에. 그렇게 365일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1,500억 불 중에서 거의 한 70%가 석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LNG 이런 게 한 16% 정도 되고요. 석탄 나머지 있고 그다음에 우라늄은 1%안 돼요. 근데 1%안 되는 걸로 전기의 30% 이상을 공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입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준국산 에너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가 굉장히 효자 에너지인 거죠. 안정적인 에너지이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는 자기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어제 결과적으로 교수님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에 그래도 그 대처하기에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아무래도 원전을 위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렇죠. 네. 예. 일단 자국 에너지이고 안전하고 검증된 에너지. 예. 대략 1시간 동안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